베티는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한 예술가이자 블로거예요. 그녀는 최근에 자신의 작품을 팔기 위해 대리인을 고용했어요. 대리인은 베티의 그림을 독점으로 하는 온라인 상점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베티는 일어나 팔로워 대부분이 최근에 구독을 취소한 걸 보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나요? 베티 가게에 있는 물건을 보세요.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건 반 고흐지 베티가 아니에요. 대리인은 그녀의 상점을 통해 가짜 미술품을 팔려고 했어요. 다음날 베티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녀는 주문을 하고 손을 씻으러 여자 화장실로 갔어요. 그녀는 이 오래된 아름다운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3명의 사람들이 보석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며 다가왔어요. 헬렌은 이 작품은 제 할머니 거였어요. 에메랄드가 우리의 녹색 눈에 완벽하게 어울리죠. 돌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피오나는 제 목걸이는 고리가 약했어요. 제가 머리를 빗을 때 부러졌나 봐요. 라고 말했어요. 줄리아는 말했어요. 저기요, 이건 제 거예요. 이 목걸이를 여자 화장실에서 잃어버렸어요. 베티는 누구에게 목걸이를 줘야 할까요? 헬렌이 에메랄드를 언급하긴 했지만 보석은 녹색이 아니라 붉은색이에요. 줄리아는 화장실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확신하는데 그럼 자기가 직접 가지러 가지 않았을까요? 피오나는 약한 고리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진짜 주인이에요. 베티가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베이글을 한 입 베어 먹은 걸 알게 되었어요. 베티가 놀라서 다른 손님들을 신문했어요. 데릭은 말했어요. 아가씨, 전 억만장자예요. 전 다른 사람 음식을 훔칠 필요가 없어요. 잭은 말했죠. 전 글루텐 알러지가 있어요. 전 페이스트리는 안 먹어요. 쉴라는 전 이상한 배고픈 남자가 카페를 뛰어다니면서 돈을 요구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당신의 베이글을 뜯어먹었나 봐요. 라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잭이에요. 페이스트리는 전혀 안 먹는다면서 팬케이크는 왜 시켰죠? 피오나는 목걸이에 대해 베티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그녀에게 점심을 샀어요. 두 여자는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베티는 피오나의 직업에 대해 물었어요. 대답하는 대신 피오나는 그녀의 가계도를 보여주었어요. 베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피오나는 마녀이고 그녀의 오빠는 경찰이고 아빠는 의사고 엄마는 축구선수예요. 베티는 엄청 신이 났어요. 그녀는 피오나에게 마법 기술을 알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피오나는 망설였어요. 그녀는 잠재적인 제자를 시험하고 싶었고 베티에게 이 방정식을 먼저 풀 걸 제안했어요. 그녀가 이 문제를 푸는 걸 도와줄 수 있겠나요? 많은 사람들이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방정식 푸는 걸 실패해요. 이 퍼즐에서 마녀, 지팡이, 빗자루를 포함한 모든 이모티콘은 다른 값을 상징해요. 방정식을 계산하기 전에 단일 사물의 값을 알아봅시다. 우선 마녀 한 명의 값을 계산해보죠. 15예요. 이제 지팡이 하나의 값을 구해봅시다. 보시다시피 7이에요. 그리고 이제 빗자루에도 같은 걸 해봅시다. 이 방정식에 빗자루가 4개 있어서 이건 까다로워요. 그래서 빗자루 4개가 10이라면 빗자루 하나는 3이에요. 이제 마지막 줄을 봅시다. 마녀는 빗자루나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빈손이 마녀의 값은 5예요. 자, 이제 우린 방정식을 풀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답은 73이에요. 잘했어요. 베티가 정답을 말했고 피오나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피오나의 땅에는 아름다운 정원 미로가 있었어요. 그녀는 베티를 미로의 가운데로 텔레포트시켜 이 지도를 그녀에게 줬어요. 베티는 검은 고양이를 찾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이 미로 속에 있게 될 거예요. 베티를 도와줄 수 있겠나요? 이렇게 가면 돼요. 베티는 가능한 한 빨리 성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갑자기 소름 끼치는 좀비가 그녀를 쫓기 시작해요. 배고파 보이네요. 베티는 도망가다가 3개의 길을 봤어요. 첫 번째 길은 유독한 산으로 가득했어요. 두 번째 길은
벌레와 구더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베티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베티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해요. 벌레와 구더기는 징그럽지만 해롭진 않아요. 피오나는 베티에게 자신의 성에서 열리는 파티에 저녁상 올리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 파티에 얼마나 많은 마녀들이 왔는지 셀 수 있나요? 이 사진에는 마녀가 13명 있어요. 이건 마녀가 아니에요. 정원 허수아비예요. 베티는 저녁 식재료를 사기 위해 가게에 가야 했어요. 그녀는 살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우유, 레몬주스, 계란, 버터, 오렌지, 베이킹소다, 캐슈 그리고 식초. 베티는 뭘 만들고 있었을까요? 맞췄나요? 베티는 쇼핑 목록을 만들고 있었어요. 베티는 마녀들에게 첫 식사를 대접했어요. 정확히 무엇인지 맞출 수 있겠나요? 정답은 양파링이에요. 두 번째 요리예요. 맞출 수 있겠나요? 블루베리예요. 이 요리는요, 뭘까요? 팝콘이에요. 여기 다음 거예요. 맞췄나요? 딸기 밀크쉐이크였어요. 피오나는 베티에게 사랑의 묘약을 요리하기 위해 말린 꽃을 갖고 오라고 해요. 피오나는 모든 재료를 그녀의 창고에 보관해요. 하지만 베티가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잠겨버렸어요. 베티는 그곳을 찾아보고 오래된 가구와 골동품 거울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문 3개를 봤는데 각각의 문 뒤에는 위험한 괴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괴물은 모든 생물을 돌로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주 화가 난 듯하 강해요. 그리고 세 번째 괴물은 독이 있는 이빨을 갖고 있어요. 베티가 올바른 문을 고르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베티는 첫 번째 문을 열고 괴물이 돌로 변하게 거울을 괴물에게 비춰야 해요. 그런 다음 첫 번째 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어요. 베티는 폰을 들고 숲으로 달려갔어요. 꽤 어둡고 무서웠죠. 베티가 말벌 둥지를 밟았어요. 말벌이 사방에 있어요. 베티는 뭘 해야 할까요? 말벌을 쫓게 발을 흔들어야 할까요?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하나요? 아니면 천천히 걸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안전한 선택은 천천히 걷는 거예요. 발을 흔들고 뛰는 건 너무 위험해요. 말벌이 화나서 그녀를 쏠 거예요. 베티가 파티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불 근처에 있던 마녀 무리를 보았을 때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왜죠? 난로 옆에 있는 이 여자는 유령이에요. 보이세요? 발이 없고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요. 베티는 성에 숨기로 했어요. 경찰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베티는 3명의 마녀에게 질문했어요. 조지나는 너가 감히? 난 텔레파시를 써. 폰과 기기는 패배자들을 위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릴리아는 난 다른 마녀들과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이상한 걸 보거나 듣지 못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니나는 난 훔칠 필요가 없어. 난 언제든 얼마든지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조지나요. 그녀의 귀를 보세요.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는 아무런 장치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피오나는 베티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신문했다는 걸 알았을 때 아주 화가 났어요. 베티는 사과했어요. 피오나는 괜찮아, 여기 머물게 해줄게. 하지만 3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해. 이게 첫 번째야. 난 여기 100만 년 동안 살아있어. 나이는 1개월을 넘은 적이 없어. 난 뭘까? 라고 말했어요. 맞췄나요? 정답은 달이에요. 여기 피오나의 2번째 질문이에요. 난 성을 쌓고 산을 허물어. 난 어떤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도와주지. 난 뭘까? 정답은 모래예요. 그리고 3번째 질문은 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나는 살 수 있거나 키울 수 있다. 나는 칠해질 수 있거나 벌거벗을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다. 난 뭘까? 정답은 손톱이에요.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피오나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5분 만에 베티는 피오나의 침실에서 비명소리를 들었고 바닥에 의식을 잃은 그녀를 발견했어요. 베티는 4명의 용의자에게 질문을 한 가지만 했어요. 방금 5분 동안 뭘 했었죠? 제니는 불 옆에서 마시멜로를 굽고 있었어요. 젬마는 난 지난 30분을 수영장에서 보냈어 라고 말했어요. 세라는 내 개구리 플러피가 정원으로 도망쳤어.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안타깝게도 못 찾았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낸시는 빗자루를 타고 집 주변을 날아다니며 폰으로 파티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세라요. 그녀의 개구리가 주머니 속에 앉아있네요. 갑자기 누군가가 불을 꺼버렸어요. 베티는 감옥에서 깼어요. 그녀는 바닥에서 이 단서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이 암호를 설명하면 넌 자유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베티를 도와줄 수 있나요? 이게 답이에요. 베티는 피오나의 지하실을 뛰어다니다가 죄수 2명을 더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중 한 명이 탈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 죄수예요. 변기 뒤에 파놓은 구멍이 있어요. 베티는 피오나의 성에서 나와 숲을 가로질러 도망쳤어요. 숲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겠나요? 나무들을 보세요. 다 그림자가 있어요. 하지만 이 큰 떡갈나무의 그림자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파도가 몸에 스치는 것이 느껴집니다. 잠에서 깨자 자신이 바다에 2발로 서 있는 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물이 비처럼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훨씬 더 커요.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발 아래에 있는 작은 핫도그 가판대와 비교합니다. 집어서 손바닥에 올리려다가 그만 실수로 뭉개버립니다. 갑자기 발목이 살짝 따끔거려요. 아래를 내려다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사진을 찍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가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큰 길로 한 발짝 다가서서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차를 박살냅니다. 발 아래 사람들이 개미처럼 흩어집니다. 도시 안으로 더 걸어 들어가자 도시의 나머지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벽이 보입니다. 가는 길에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면서 도시를 향해 걸어갑니다. 바다 근처의 수평선에 서서 바리케이트를 친 도시를 향해 걸어가는 다른 거인들을 봅니다. 무언가가 모든 거인들을 그곳으로 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벽에 서서 경보를 울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벽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합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피하고 작은 구멍에 숨습니다. 몇몇 거인들은 매우 이상한 생김새와 불균형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인들은 4발로 걷고 있고
어떤 거인들은 정말 긴 팔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다가 실수로 누군가를 밟을 뻔했어요. 그 여자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여자를 들어 올려 눈높이에 둡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다른 거인들이 여러분을 지나 도시로 걸어가는 동안 그 여자를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거인들은 가만히 서 있는 여러분을 밀치고 지나갑니다. 아주 쉽게 벽을 부수고 도시를 파괴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여러분을 도시로 이끌던 그 최면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뒤돌아서서 바다로 향합니다. 여전히 그 여자는 어깨에 있어요.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고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릅니다. 여자를 작은 섬에 놓고 그녀를 쳐다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방해해서 태양을 가리고 있어요. 잠시 동안 그 여자를 거기 두고 햇볕을 쬐면서 왜 이 행성에 왔고 왜 이 여자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밤이 되고 잠이 옵니다. 그 여자는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듭니다. 파도가 몸을 앞뒤로 흔들지만 끄떡없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거세지고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너무 어두워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재빨리 그 여자를 들어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여자도 잠이 깼어요. 거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여러분을 향해 헤엄치고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을 따라잡기 위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물살을 가르고 바다 밑바닥을 파헤치면서 최대한 빨리 걷습니다. 앞에 화물선이 보이고 파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옆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거인들은 여러분을 잡는데 정신이 팔려 화물선에 신경 쓰지 않고 침몰시킵니다. 더 얕은 곳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자 뛰기 시작합니다. 거인들에 의해 이미 초토화된 다른 나라에 도착했어요. 건물들이 완전히 뭉개졌고 잔해가 작은 빵가루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멀리 바닷가에서 깨어나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거인들이 더 있어요. 거인들은 여러분 어깨에 있는 사람의 냄새를 맡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거인들도 이상하게 생겼고 특이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요. 탁 트인 곳이라 숨을 곳이 없으니 산으로 향합니다. 저기 큰 폭포 근처의 계곡에 숨어야겠어요.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것을 알아챕니다. 모든 거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특징은 피부색이 변하는 거예요. 어깨에 있는 여자는 자고 있어요. 그 여자를 보고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애완동물을 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거인들과 같지 않아요. 파괴를 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돕고 싶어 합니다. 멀리서 거인들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보다 3배나 큰 새로운 거인들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 주변을 정찰하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실수로 소리를 내자 발견되고 맙니다. 거인들이 쫓아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험한 지형을 가로질러 질주하고 있어요. 어떤 거인들이 앞으로 뛰어들었고 뒤에는 쫓아오던 거인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보다 3배나 큰 5명의 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자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합니다. 거인들은 사방에서 공격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뛰어올라 그들을 피합니다. 가장 큰 거인이 여러분을 잡아 땅에 매다 꽂으려고 하지만 용케 빠져나와 그를 밀어냅니다. 나머지 거인들도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들의 소나기를 피해 움직입니다. 가파른 절벽을 보고 거인들이 따라오는 동안 그쪽으로 갑니다. 거인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절벽에서 등을 돌립니다. 거인들이 달려들자 몸을 숙입니다. 거인들은 절벽으로 떨어져서 바다에 빠집니다. 가장 큰 거인이 아직 남아있지만 여러분의 계획을 알아차렸어요. 1대1로는 그를 상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 몰려드는 거인들을 피해 도망치려는 여자의 냄새가 납니다. 피부색이 변하면서 알파 거인을 지나쳐서 여자를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알파는 여러분처럼 빠르지 않아서 쉽게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인들이 그녀를 짓밟으려고 해요. 그들 앞에 뛰어들어 여자를 잡습니다. 그 여자를 구했다는 이유로 다른 거인들은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모든 거인들이 이제 여러분에 대해 알고 잡으려고 합니다. 며칠 후 거인들이 더 이상 미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어깨에 있어요. 여자는 방해받지 않고 잘 수 있는 작은 쉼터를 지었습니다. 사막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발견될 수 있으니까요. 피곤하고 물이 간절히 필요해요. 모래 사이로 겨우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앉아서 고개를 들려고 하지만 태양은 너무 강렬해요.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이 여자에게 뚝뚝 떨어집니다. 여자는 대화를 시도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점점 약해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아직 정오라서 태양이 절정에 달했어요. 불타는 태양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햇빛 아래서 지냈고 지금은 사막의 추위에 떨고 있어요. 굉장히 추워요.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손을 컵처럼 모으고 다른 손을 그 위에 올려 따뜻한 돔을 만듭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모래 언덕 위를 계속 걷게 됩니다. 또 낮이네요. 전에 본 적 없는 거대한 거인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절벽 옆에 있는 그 큰 거인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도망치지만 숨을 곳이 없어요. 갑자기 그 거인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다른 거인들보다 훨씬 더 거대해요. 거인은 잠을 자고 있었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어떤 거인들은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 익숙합니다. 이 거인은 키가 더 크고 더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어요. 깨지 않도록 주위를 살금살금 돌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인이 깨어나서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거인은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서 헤엄치는 여러분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각 자동차 문 위에는 보통 손잡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안돼 손잡이라고 부르죠. 경주하듯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의 차를 탔을 때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해서 있는 손잡이일까요? 농담은 차치하고라도 이 손잡이는 꽤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차에 타거나 내릴 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운전석 문에는 보통 이 손잡이가 없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운전대가 임시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죠. 운전 중에 손잡이를 잡는 습관이 있는 운전자도 있을 거예요. 이건 안전하지 않아요. 요즘 자동차 열쇠에는 멋진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열쇠로 창문을 조종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 키의 잠금 해제 버튼을 몇 초 동안 누르고 있어 보세요. 5초 후에 차창이 마법처럼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잠금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닫힐 거예요. 이 멋진 트릭을 사용하는 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뿐이에요.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차도 그 행운의 차들 중 하나일지도 모르죠. 인터넷이 다운되었는데 게임을 한판 하고 싶다고요? 구글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주 찾는 바로가기를 클릭했더니 재앙이 찾아왔네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무서운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옆에 있는 작은 공룡은 뭐죠? 당황하지 말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이 작은 게임은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보기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있답니다. 공룡이 선인장을 뛰어넘다니 천재적이죠. 추운 날씨에 모자를 쓰면 집에 있는 것과 밖에 나가는 것 정도의 차이를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자 끝에 폼폼을 올려준 프랑스 선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죠. 이 폼폼은 배에서 아래쪽에 있는 성가신 들보에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달기 시작한 거예요. 몇십 년 정도 빨리 감기를 해볼까요? 이제 모두가 이 폼폼 모자를 착용하고 있네요. 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는 각 창문 위를 살펴보세요. 작은 삼각형이 놓여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삼각형은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플랩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를 승무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만약 비행기 멀미 때문에 비행이 힘들어질까 걱정된다면 이 삼각형들 사이에 위치한 좌석을 선택해보세요. 날개 사이에 앉으면 비행기의 직접적인 중심에 앉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장 부드러운 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긴 신호에 갇혀 앉아있으면 보통 배가 고프고 지루하고 약간의 호기심이 생기죠. 여러분께서는 앞유리 가장자리에 있는 검은 점과 검은 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멋져 보이긴 하지만 분명 숨겨진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검은 선은 프리트라고 합니다. 사고 시에 앞유리가 차에 튀지 않도록 도움을 주죠. 꽤 중요한 역할이네요. 전자레인지에 파우치형 제품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 안에서 봉지가 쓰러질까 걱정이 되시나요?
저처럼 여러분도 아마 포장을 똑바로 세우느라 애를 썼을 거예요. 알고 보니 포장의 바닥을 펼치면 멋지고 튼튼한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당겨서 만들어 보세요. 아, 왜 이걸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걸까요? 지난밤에 피자에 같이 마신 2리터짜리 콜라가 반쯤 남았는데 김이 다 빠져버렸다고요? 하수구에 흘려보내지 말고 퇴비 더미에 넣어보세요. 설탕은 좋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산도를 높여 유기물이 더 빨리 분해되도록 도와줄 거예요. 어떤 가위도 무뎌지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죠. 이 가위를 빠르게 살려줄 물건은 부엌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남은 음식에 쌀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한 장을 4등분해서 자르기 시작해보세요. 가위가 너무 무딘 상태가 아니라면 은박지를 자르면서 바로 날카로워질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빨리 구해주세요. 에스컬레이터의 작은 솔은 신발을 닫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유용하기는 하지만요. 이 솔은 사실 중요한 안전 기능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솔이 없으면 옷, 신발끈, 가방이 너무 가까이에 닿을 때 측면에 껴버릴 수 있어요. 이 작은 솔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조심하라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 여러분을 간지럽힐 수도 있어요. 전 항상 벌레가 저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프벨트는 정말 용도가 뭘까요? 어떤 군용 자켓은 담요로 쓰이고는 했는데 하프벨트는 그 거대한 천이 군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요즘은 패션 액세서리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실수로 잘못된 페이지에 스테이플러를 찍어버렸다니 정말 최악이네요. 뭐 더 심한 일도 있지만 확실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특히 심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종이를 찢기라도 한다면요. 사실 스테이플러 심을 느슨하고 뽑기 쉽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스테이플러 앞쪽에는 엠빌이라고 하는 금속판이 있습니다. 스테이플러를 거꾸로 뒤집어서 설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테이플러를 임시용으로 변경하는 거죠.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변기 시트 커버는 정말 오랫동안 잘못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혀처럼 생긴 그 부분을 뜯어내셨다고요? 틀렸습니다. 커버를 내려놓은 후 그 부분을 떼어내지 말고 변기 안으로 내리세요. 물을 내릴 때 당기는 힘 때문에 커버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치약 튜브 끝에 있는 까만색 네모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색상으로 구분하는 건가요? 아니면 치약이 합성인지 천연인지를 알려주는 건가요? 미안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아요. 이 표시는 조립 기계를 위한 것입니다. 기계가 각각의 튜브를 자르고 접어야 할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슈퍼마켓에서 집으로 운전해 오는 길에 우회전을 너무 빠르게 돌다가 꽝! 방금 트렁크에서 장바구니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데요? 트렁크 안을 자세히 보세요. 안에 작은 고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방을 걸 수 있습니다. 네, 대신 앞좌석 뒤에 고리가 있는 차도 있습니다. 옷이나 음식 포장 봉투를 걸 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비행기들이 승무원들이 통로를 걸어 내려갈 때 의자의 머리 부분을 잡는다는 걸 알아차린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만지고 싶어하는 이상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비행기에서 산책하고 싶을 때 사용해보세요. 모든 사람의 머리 받침대를 잡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을 거예요. 괜찮겠죠? 빛나는 노쇠 문고리는 현관문을 근사하게 장식해주기도 하지만 그게 모든 역할은 아니에요. 노쇠는 구리 합금이 들어있는 다른 소재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해로운 세균들과 박테리아가 견디지 못해하는 항균 성질이 있어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 노쇠 손잡이는 강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더러운 세균들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단점은 노쇠가 다른 금속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은 이런 목적을 위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걸 겁니다. 칫솔에 흰색 솔과 함께 파란색 솔도 섞여 있다고요? 칫솔을 훨씬 더 멋져 보이게 해주기도 하지만 단지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이 파란색 염료는 칫솔을 교체해야 할 때쯤 되면 지워지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어쨌든 3, 4개월마다 칫솔을 바꿔야 하지만 파란색 솔은 여러분이 깜빡할 때를 대비해서 부드럽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은 매일 이걸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그런데 맨홀 뚜껑이 항상 둥근 데 이유가 있을까요? 고대 로마와 같은 과거 문명에서는 이 뚜껑이 정사각형 모양의 돌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가장자리와 틈새 때문에 태평하게 다니던 로마인들에게 사고가 일어나 발가락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해요. 둥근 커버가 그 문제를 없앴어요. 게다가 둥근 모양 때문에 특별한 도구로만 맨홀을 열 수 있었는데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였죠. 보온병은 스코틀랜드 과학자에 의해 발명되었지만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저 화학물질을 안정적인 온도로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는 작은 병을 큰 병 안에 넣고 두 병 사이의 공기를 모두 빨아들였어요. 똑같은 기술이 현대의 보온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집에 바늘꽂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토마토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꼭대기에 왜 작은 딸기가 매달려 있는 걸까요? 제가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딸기가 토마토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건 확실한데요. 그 딸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늘 더미에서 그 바늘을 잃어버릴 일은 없을 테죠. 스틱형 데오드란트는 케이스가 피부에 닿을 때쯤 되면 버려지지만 그 안에는 내용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남은 걸 꺼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밑바닥에 나사를 풀고 밑에서 위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며칠은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유소에서 호스를 주유 탱크에 꽂은 채 차를 몰고 가버리기도 한답니다. 이런. 다행히도 주유 회사에서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호스가 그대로 꽂혀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당길 때 분리되는 자석 커넥터를 단 거죠. 그러면 펌프까지 뽑아가면서 창피를 당할 일이 없을 거예요. 유리병을 여는 것은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에게도 힘들 수 있습니다. 피클을 먹어야 하는데 다행히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고무장갑을 껴보세요. 고무장갑은 그저 청소용으로만 유용한 게 아니에요. 단단하게 닫힌 용기를 열 때 필요한 마찰력을 만들어주죠. 이제 인생이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감사는 됐습니다. 조종사들이 이상한 소음과 특이한 진동을 알아차렸을 때 비행기는 겨우 25초 동안 공중에 있었어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죠. 엔진 서지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비행 시작 1분 남짓 비행기가 914m에 도달했을 때 두 엔진은 모두 고장나버렸어요. 처음엔 오른쪽, 2초 후에는 왼쪽. 조종사들은 방금 출발한 공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동시에 엔진 재시동을 시도했어요.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아래로 떨어뜨려 수평 비행을 하기로 했어요. 발공할 수 있는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랐죠. 하지만 곧 공항에 도착하지 못할 거란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때 고트로에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행이 시작되기 전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어요. 정기적인 비행 절차에 날씨도 좋았죠. 비행 승무원들은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들이었어요. 8,00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의 소유자인 44살의 덴마크 기장과 3,000시간 근무를 한 34살의 스웨덴 출신의 부조종사였어요. 그렇다면 잘못될 게 뭐가 있었을까요? 비행기 자체는 거의 새 거였어요. 다나 바이킹이라는 별명을 가진 맥도널 더글러스 MD-81이었죠. 1991년 3월 16일에 첫 비행을 했어요. 그 운명의 날까지 항공기는 겨우 9개월 동안 운항되었어요. 122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751편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가는 정기 비행편이었어요. 도중에 이 비행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정차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는 스케줄에 따라 스톡홀름에서 이륙했어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47분이었죠. 하지만 그때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큰일이 난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출발하기 전에 끔찍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에요. 전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그 비행기는 취리히에서의 비행을 끝내고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했어요. 밤 10시 9분이었어요. 비행기는 바깥 게이트에서 밤을 보냈어요. 추운 날씨였죠. 기온이 섭씨 1도까지 떨어진 얼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비행하는 동안 냉각된 거의 2,700kg의 차가운 연료가 여전히 날개에 위치한 탱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객실 밖의 공기 온도가 섭씨 영하 52도에서 영하 62도까지 다양했던 순항 고도에서 비행기가 비행했기 때문에 연료가 차가워진 것이었죠. 취리에서 시작된 비행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어요. 자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 기술자가 항공기를 점검하러 왔어요. 그 남자는 착륙 장비에서 약간의 진창이 된 눈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조사할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떠날 때 그는 날개의 윗부분을 덮고 있는 얼음을 발견했어요.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날개 위에 투명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얼음층이 형성되었어요. 비행기는 오전 8시 30분경에 게이트를 떠나야 했어요. 출발 1시간 전에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정비사는 일부 얼음이 날개 아래를 덮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날개 위에 얼음이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죠. 그는 사다리에 올라 한쪽 무릎을 날개 위에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날개의 앞부분을 만지기 위해 앞으로 구부렸어요. 얼음은 없었고 약간의 질퍽한 얼음만 있었어요. 정비사는 엔진 중 하나에 있는 공기 주입구가 괜찮은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직후 직원들은 비행기에서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1000리터 이상의 얼음 제거액을 사용했어요. 정비사는 비행기의 기장과 상의했고 직원들에게 날개 밑부분의 얼음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결국 거기서 약간의 얼음을 보긴 봤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날개의 꼭대기에 투명한 얼음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끝낸 후 정비사는 캡틴에게 보고했어요. 다 됐어요. 얼음 제거가 끝났어요. 많은 눈과 얼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깨끗해요. 기장은 정비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비행 사전 절차를 진행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달렸어요. 엔진에 얼음 방지 시스템이 켜져 있었고 어떠한 오작동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몇 승객들은 나중에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날개 윗부분에서 얼음이 미끄러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비행기는 지상을 떠나 평소처럼 스톡홀름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륙 직후 간과되었던 얼음 조각 몇 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서 이게 비행기의 양쪽 꼬리 근처에 있는 엔진 팬을 들이받았고 날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치솟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아시는 대로예요. 그러던 중 객실 어딘가에서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페르 홈버그 기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처음에는 뒷 보조석에 앉은 승무원에게 오른쪽 엔진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알렸어요. 그녀는 다른 승무원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곤 제복을 입지 않은 기장이 조종실로 달려가 자신이 조종사를 도울 수 있는지 물었어요. 부조종사는 그에게 비상 점검표를 주었고 기장은 그에게 보조 동력 장치인 비행기 꼬리 부분의 작은 가스 터빈을 작동시켜달라고 했어요. 홈버그의 조언과 도움은 아주 유용했지만 비행기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에 충분했을까요? 비행기가 270m 상공에서 구름을 벗어났을 때 조종사들은 공항으로 돌아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즉각적인 비상 착륙이 불가피했어요. 보조하고 있던 기장은 승무원들에게 명령을 전달했고 그들은 승객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의 북쪽에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장은 그곳에 가기엔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날고 있는 방향으로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는 훨씬 더 작은 들판을 선택했어요. 그곳은 스웨덴 우플란드에 있는 고트레라 마을에서 멀지 않았어요. 부기장이 날개를 늘리기 시작했을 때 비행기는 지상에서 겨우 420m 위에 있었어요. 55m 높이에서 선장은 스톡홀름 관제소에 우리는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7초 후 비행기는 나무 몇 그루에 부딪혔고 오른쪽 날개의 큰 부분을 잃었어요. 그때쯤 착륙 기어는 이미 나와 있었고 속도는 시속 224km로 줄어들었어요. 잠시 후 비행기의 꼬리가 땅에 부딪혀 부러졌어요. 비행기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들판을 가로질러 계속 미끄러졌어요. 주 착륙 장치가 들판에 흔적을 남기면서 비행기는 110m를 이동했어요.
어느 순간 비행기는 주 착륙 기어와 앞쪽 착륙 기어를 잃었어요. 동체는 세 부분으로 부서졌고요. 기적적으로 불은 나지 않았어요. 추락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비행기가 산산조각 나 있고 부품이 들판에 흩어져 있는데 비행기에 탑승한 129명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 어려워요. 기적 같아요. 하지만 이건 또한 승무원의 빠른 대응과 승객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린 덕분이에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 제때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라고 말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4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승객들이 스스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기적이라는 별명을 얻은 건 당연하네요. 하지만 비행기는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어요. 9개월 된 비행기는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바로 폐기되었어요. 모두가 승무원들의 조치를 칭찬했어요. 착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게 진행됐죠. 특히 급속도로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기장은 훈련 중에 얻은 기술들을 시험해보도록 강요받은 조종사는 거의 없다는 걸 본인도 인정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로 말이죠. 그는 승무원들이 자랑스러웠고 모두가 살아남아 안도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상업용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네에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도 혹시 취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겐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오늘 밤은 자기 전에 현관문 손잡이에 호일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 누군가 몰래 들어오려고 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일이 살짝 찢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 왔었던 거고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또 다른 옵션은 문 손잡이에 머그잔을 거는 거예요. 손잡이가 돌면 머그잔이 떨어지겠죠. 소음이 일어나 여러분이 잠에서 깨고 침입자를 저지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의 주된 걱정거리는 최근에 어떤 방문 판매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옆집에서 일한다고 하며 여러분 집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물어봤죠. 여러분은 그때 거절했고 무례하게 군 것 같아 미안했지만 아주 현명한 조치였어요. 미국에서 절도 행각의 약 60%는 원래 알고 있거나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요. 그 판매원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집에 있는 무언가를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기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집의 구조적 짜임새를 확인하고 어떤 좋은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오늘 휴가 가시는군요. 집을 가능한 한 안전하도록 대비해 두어야 해요. 가득 찬 우체통은 강도가 목표물을 찾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이웃이 여러분의 우편물을 챙겨줘야 해요.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은 여러분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여러분은 항상 잔디를 깎고 울타리를 다듬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동안 누군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야 할 거예요. 만약 겨울이라면 집 주변에 그대로 있는 눈도 표적이 될 거예요. 이웃에게 부탁해서 최근의 활동을 보여주는 가짜 발자국을 만드는 것 또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예요. 훌륭한 최초 방어책으로 작용되는 많은 유형의 울타리들도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울타리를 따라 뾰족한 입에 관목이 있네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유주에 뛰어들어 날카롭거나 뾰족한 덤불에 떨어지면 즉시 불편함에 비명을 지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침입자가 있다는 게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뭇잎들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옷의 조각들을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여행 준비 일주일 전부터 미리 하루 종일 무작위로 커튼을 여닫았어요. 명확한 패턴이 없다는 걸 확신시켜서 여러분이 없는 동안 커튼을 열어두는 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정찰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강도들은 각 가정의 동태를 파악하느라 동네를 걷거나 운전하며 며칠을 보내요. 강도들이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는 이웃의 감시예요. 범죄자들은 정찰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그런 곳들은 피할 거예요. 돌아오면 정리할 게 있네요. 이제 모든 고가의 전자제품을 창문에서 멀리 치우세요. 훤히 보이는 곳에 가치 있는 물건이 없도록요. 찬장이나 숨은 방 안에 넣으세요. TV는 걱정하지 마세요. TV는 너무 크고 옮기는데 힘이 들어요.
범죄자들은 아이패드와 게임 장치 같은 작은 장치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작고 비싼 물건들은 상자에 넣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세요. 놀랍게도 아이방이 좋은 곳이에요. 도둑들은 장난감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선 전자장치에 있는 모든 일련 번호의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어두세요. 95%의 침입은 무력으로 이루어져요. 창문과 문을 보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뒷마당에 있는 모든 스툴, 의자, 사다리를 치우고 차고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실외기처럼 더 높은 출입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보강할 필요 없이 쉽게 뗄 수 있어서 입구가 생기거든요. 이를 더 쉽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강도들은 1분 안에 약한 문을 부술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지를 위해 나무 대신 금속 프레임을 설치하세요. 경첩과 잠금 장치는 도둑들이 포기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걷어차여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해요. 자물쇠는 취약해서 숙련된 도둑이 쉽게 딸 수 있어요. 그걸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간단한 보호 잠금 장치가 그걸 꼼짝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예요. 차고 문에 있는 경첩들은 바깥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취약하며 경첩에서 핀을 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핀을 뺄 수 없게 조작 방지 핀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 머리 위 문은 도둑이 제일 먼저 접근하려는 곳 중 하나예요. 이 문에는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자물쇠가 없어요. 걸쇠에 자물쇠를 부착해서 트랙에 연결해서 제자리에 고정시켜두세요. 차고 문에는 이 옵션이 없으니까 롤러 바로 위에 있는 트랙 중 하나에 구멍을 뚫고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강도들은 그 집의 주인을 보호하는 충성스런 수호자인 개를 무서워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도둑들이 침입한 대부분의 집에는 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강도질하는 동안 주의를 끌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는 개가 없어요. 하지만 현관문 밖에 개 밥그릇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도들은 물러날 거예요. 강도들은 자신들의 수법과 기술을 접목했어요. 범죄자 5명 중 4명은 목표물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구글 지도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요. 집 열쇠가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도둑이 확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열쇠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무선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멀리 가 있는 동안 더 강력한 새 암호를 사용하세요. 물질적인 것들만 도난에 취약한 게 아니에요. 암호 및 액세스 코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도 네트워크를 통해 도난당할 수 있어요.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치가 감염될 수 있는 위협도 있죠.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의 집이 보이는 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를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거주지의 거리 풍경을 찾아보세요. 옵션 버튼을 누르고 문제 보고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 이미지가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집을 빨간색 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내 집 옵션에서 흐리게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세요. 며칠이면 처리될 거예요. 집에 없는 동안 라디오는 켜놓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도둑들은 집을 정찰하는 수법을 통해 라디오와 TV 소리를 확인해요. 돌아왔을 때 그게 여전히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죠. 결국 아무도 집에 없다는 걸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집에서 활동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여러분만의 오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발소리, 대화, 개 짖는 소리 등과 함께 주변 소음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재생하는 거예요. 불을 켜둔 채로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스파이 활동을 하던 누군가가 특히 밤에 여러분의 집을 더 쉽게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전기세까지 도둑맞게 될 거고요. 여러분은 막 휴가를 떠날 준비가 다 되었고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만약 큰 상자가 있다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게 상자들을 부수세요. 최근에 받은 귀중품에 대한 단서를 숨기세요. 마지막 체크. 문은 다 닫았고 열려있는 창문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같은 곳에서 즐기고 있더라도 거기 머무는 동안 사진은 폰에만 남겨두고 돌아올 때 인터넷에 올리세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사진을 공유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근처의 모든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연간 250만 채의 주택이 도둑맞고 있으며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이 없는 주택은 침입당할 가능성이 300% 더 높아져요.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 집에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은 생각일 거예요. 식료품 카트에는 고리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잠바를 카트 한 감자와 양파 한 무더기 옆에다 넣어두고 싶지 않으시죠? 그쵸? 대신에 고리에 거세요. 고리는 카트를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 카트 바닥에는 멋진 부분이 있는데요. 카트가 가득 차면 추가 구매를 위해 들어서 장바구니를 달면 돼요. 철로 된 부분을 다 들어서 바퀴 위에 있는 가로막대기 위에 놓고 편리한 고리로 고정시키세요. 이빨에 귀찮은 시금치가 끼었다면 이 팁을 써보세요. 헐렁한 치실로는 다 꺼내기 힘들 수 있어요. 좀 더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묶으면 돼요. 치약의 줄무늬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마케팅 속임수예요. 70년대 인류 치약 브랜드에서 파란색 줄무늬를 추가해 자신들의 치약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냥 흰색인 치약의 효과도 그만큼 좋아요. 하지만 칫솔에 있는 파란 털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빠지거든요. 파란색이 희미해지면 새 칫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물쇠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본 적 있으세요? 이것에 숨겨진 기능은 녹슬지 않게 물을 빼내는 거예요. 또 자물쇠에 기름을 칠하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열고 잠그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동전 가장자리에 있는 흠은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깎아내고 가장자리를 녹여 새 동전을 만들곤 했어요. 하지만 새 디자인 덕분에 누가 가장자리를 깎아낸 건지 쉽게 알 수 있죠. 여전히 오렌지 껍질을 까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우선 위와 아랫부분을 잘라내세요. 옆면을 잘라 당겨서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크림의 뚜껑에 고상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튜브들은 보통 호일로 밀봉되기 때문에 열려다가 손톱 부러지지 않으려면 뚜껑을 뒤집어서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모든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동그란 판은 평생 탄산음료 제공하겠다는 쿠폰이 있는지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음료를 맛있게 또 탄산을 많게 유지해주죠. 뚜껑은 음료를, 동그란 고무판은 탄산을 보존해주죠. 여러분이 마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만약 펜을 지우려고 지우개에 파란 면을 쓴다면 여러분의 공책은 아마 구멍으로 가득 찰 거예요. 파란 부분은 더 두꺼운 종이에 쓴 뭔가를 지울 때를 위한 겁니다. 종이가 두껍기만 하다면 연필과 잉크도 지울 수 있어요. 머리핀의 홈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으면 핀이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늘 머리 가까이 밑쪽으로 있어야 해요. 그래도 느슨해지나요? 머리에 꽂기 전에 헤어스프레이를 머리핀에 바로 뿌려보세요. 많은 유리병에는 대개 바닥에 일종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 유용해요. 엄지손가락을 움푹 들어간 곳에 넣고 부어보세요. 이 기술의 이름은 펀트예요. 지역 커피 판매대에 있는 설탕 스틱들은 새롭고 쉬운 방법으로 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보세요. 가운데를 찢어서 열어보세요. 손가락에 설탕도 안 묻고 종이 조각도 없고 커피도 행복해 하네요. 화장솜 팩에는 저런 끈이 달려 있어서 편리하게 화장실 고리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매번 풀고 다시 조이고 할 필요는 없어요. 팩 밑을 보세요. 절취선이 있죠? 조심스럽게 뜯고 쓰면 돼요. 문 손잡이는 보통 놋쇠, 청동 또는 다른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져요. 왜일까요? 항균성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퍼지는 걸 막아줘요. 두어 시간만 지나면 성가신 미생물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손을 씻는 것 잊지 마세요. 병 목이 긴 데엔 이유가 있어요. 병이 아니라 목 부분을 잡으세요. 차가운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요. 지퍼가 2개라니 너무 많은가요? 그럴지도요. 하지만 똑똑한 도난 방지 장치로 유용해요. 그냥 같이 잠그세요. 이제 아무도 여러분의 백팩을 열 수 없어요. 자물쇠가 없나요? 소매치기들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뭐든 끈으로 묶거나 종이 클립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옷깃 귀에 있는 그 작은 단추는
넥타이를 자리에 고정하는 데 쓰여요. 넥타이가 뒤로 도망가는 건 원치 않으시죠? 신발 제조업체들은 고객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운동화에는 미리 설치된 특수 반물집 시스템이 있어요. 굉장한 걸로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운동화 위에 있는 여분의 구멍들을 말해요. 신발끈을 뒤로 끼워 여분 구멍에 고리를 만들어 봐요. 끈을 교차해서 고리를 통과시켜요. 이제 발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게 끈을 아래로 당겨요. 이제 뛰어요. 가방, 신발, 심지어 간식을 살 때도 실리카 겔 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과한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신발이 약간 축축할 때마다 밤사이 그 안에 몇 개의 젤팩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은 여지껏 샴푸를 잘못 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요지는 이거예요. 머리에 바르지 말고 우리에 바르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만든 거품이 머리로 흘러내릴 거예요. 공책 여백은 여분의 메모를 하거나 이모티콘 그리기 연습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일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되었죠. 사람들은 배고픈 쥐가 주변에 많이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쥐들은 종이를 갉아먹어 사람들이 공책에 적은 것을 갉아먹곤 했죠. 배고픈 설치류에게 뺏기지 않게 사람들로 하여금 메모를 가장자리에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라고 알리기 위해 여백선을 만든 거예요. 솔로컵은 모든 바베큐 파티의 핵심이죠. 하지만 이 빨간 컵들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져요. 액체를 재는 데 쓸 수 있어요. 밑에 줄은 30ml, 두 번째 줄은 148ml, 그리고 세 번째 줄은 355ml와 같아요. 차에 우유를 넣고 싶다면 다음에 이 팁을 써보세요. 우유가 반대편에서 부어보세요. 덜 철벅거리고 조절하기가 더 쉬워요. 자동차 머리 받침대는 편안함, 분리형 머리 받침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머리 받침대를 빼내면 튼튼한 쇠 막대기 2개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에 갇히거나 잠기게 된다면 막대로 창문을 부수고 나갈 수 있어요. 여자 셔츠에는 단추가 왼쪽에 있어요. 비록 약 85%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말이 될 텐데 말이죠. 중요한 건 옛날에 부유한 여자들에겐 옷 입는 걸 도와주는 가정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추가 왼쪽에 있는 게 일이 훨씬 더 쉬웠거든요. 이제 아셨죠? 백미러의 탭은 실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방향제, 커다란 털복숭이 주사위, 큰 스마일 이모티콘을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거울에 낮과 밤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예요. 밖이 어두우면 야간 모드가 뒷차에서 나오는 빛을 막아줘요. 맥플러리 수푼에는 네모 손잡이가 있죠? 이건 아이스크림 기계에 바로 부착되어 아이스크림과 토핑이 함께 섞여 컵에 바로 들어가죠. 직원들의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고 게다가 기계마다 씻지 않아도 되기에 물도 절약되죠. 나무 옷걸이는 너무 뜨거워서 당신의 옷을 태워버릴 수 있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더 멋있고 더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걸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천연 나방 퇴치제인 삼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보너스 팁. 옷장에 마른 오렌지 껍질을 넣어봐요. 다시는 그 안에 나방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모두 청바지의 작은 주머니에는 시계를 보관하고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금속 징은 뭘까요? 이 단추는 천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격한 움직임 때문에 찢어질 수 있는 곳에 직공들이 이 징을 넣기 시작한 거죠. 몇몇 배낭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은 여분의 장비를 묶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발이 더러워져서 배낭 안에 넣거나 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다면 이 구멍에 끈을 넣고 묶어주세요. 아이폰의 카메라 옆에 있는 이 작은 점은 마이크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좋은 음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죠. 맥의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파일과 앱을 빠르게 검색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산기 역할도 해줘요. 풀어야 할 산수식을 입력해보세요. 스포트라이트는 내부 사전 데이터도 사용해요. 검색줄에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새 기름을 한 병 사셨군요. 뚜껑을 열었더니 작은 봉인 마개가 또 있어요. 고리를 당기면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꺼내셨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마세요. 손가락으로 거꾸로 뚜껑을 누르면 부을 때 양을 조절하기가 쉬울 거예요. 키보드의 F 및 J 키의 오톨도톨한 점은 타이핑을 할 때 손가락을 놓기 좋은 키를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집게 손가락을 이 키 위에 올리면 다른 키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있는 솔은 구두를 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나일론 솔은 끈이나 옷이 에스컬레이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이겠죠? 대부분의 문 손잡이는 황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금속은 미생물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면에서는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이 증식할 수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칸막이는 이유가 있어서 사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닥에 커다란 틈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런 디자인 덕분에 줄이 빨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음료수 컵의 플라스틱 뚜껑을 컵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의 모양은 완벽하게 음료 잔과 크기가 맞고 테이블 표면이 젖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뚜껑을 뒤집지는 마세요. 컵에 두었던 것과 똑같이 테이블에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차에 갇혀 문을 열 수 없다면 탈부착식 머리 받침대의 막대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원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원은 탄산음료에 김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병 안의 진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일생에 한 번쯤 전자레인지에 음식이 데워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신나지 않나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문을 왜 그렇게 어둡게 만든 걸까요? 이 검은 필름은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거랍니다. 자물쇠에서 열쇠 구멍 옆에 있는 작은 점은 자물쇠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습기를 말리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또한 자물쇠가 걸리거나 녹이 슬기 시작하면 이 구멍을 통해 기름을 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골프공은 공기 역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돌토돌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딤플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은 공이 더 멀리, 더 고르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머그잔은 바닥의 바깥쪽에 작은 홈이 있어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도와줘서 식기세척기에서 컵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선글라스는 눈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북극 탐험 동안 선글라스를 사용한 거였어요. 엄청난 양의 눈은 마치 밝은 섬광처럼 사람들을 실명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독특한 안경을 고안해낸 겁니다. 패션뿐만이 아니라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 티셔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방 위에 티셔츠를 씌워주세요. 비닐로 포장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셔츠 칼라 뒷면에는 단추가 있어 넥타이를 옷깃 아래로 잡아줍니다. 네, 지금은 넥타이가 모두 얇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추는 여전히 장식적인 기능으로 남아있어요. 넥타이의 초기 목적은 이런 거였어요. 옷깃을 조이기 위해 17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이렇게 사람들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목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의복의 이 부분에 익숙해졌고 이후에는 왕실의 모임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모자에 달린 푹신푹신한 폼폼은 수세기 전에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낮은 배 천장과 암초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폼폼을 사용한 거예요.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에는 여러분의 옷을 먹이로 삼는 나방들을 물리치는 천연 기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전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빛이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양의 전구는 더 저렴하고 생산하기 쉽습니다. 새 옷에서 이런 옷 조각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천 조각이 아니라 빨래에 옷을 돌리기 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천 조각을 세탁기에 넣고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게 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을 뒤집어 보세요. 그 구멍에 빨대를 꽂아 두실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 입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정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당기는 탭을 대체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손잡이는 상당히 날카롭고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빨대를 바로 쏙 넣으실 수 있어요. 거품도 보글보글 내면서 엉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끔 옷을 살 때 비닐봉지에 여분의 단추와 천 조각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으로 구멍을 기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같은 소재의 천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전체를 빨기 전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2천 조각으로 코를 풀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해 지렛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이버들은 렌치나 스패너 안에 맞는 육각형 모양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렛대를 활용할 때 회전에 힘을 올리는데도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손을 좀 쉬게 두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고무줄은 여러 가지에 매우 유용합니다. 안 열리는 병이 있으면 고무줄을 감아서 마찰력을 높일 수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는 검은색 솔이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에스컬레이터에는 노란 선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아니라서 가끔은 옷이 계단과 가장자리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솔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작은 물건이 떨어질 때 틈새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기도 해요. 평범한 청바지에는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주머니 주위에 있는 금속 리벳은 바지의 응력 지점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벳이 모든 청바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다면 청바지를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청바지에는 큰 주머니 바로 위에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원래는 회중시계를 넣는 주머니였어요. 비록 대부분의 회중시계는 과거의 물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 동전, 반지, 심지어 휴대용 USB까지 보관하기도 해요. 자동차 타이어에 새겨져 있는 모든 무늬가 무엇을 위한 건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조금 당연할 수 있지만 이건 마찰력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타이어가 너무 닳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 홈이 더 이상 깊지 않고 거의 도로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면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만약 교체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갑자기 정지선에서 멈추려고 할 때 차가 거대한 롤러스케이트로 변해버려서 놀라게 되실지도 몰라요. 미드에서 이런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 용기 많이 보셨죠? 집에 가져올 때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예요. 바로 먹어도 되고 설거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유용하죠. 이 용기는 1849년에 갓 건져낸 굴을 담을 수 있도록 특허를 받았고 그래서 굴통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새지 않는 음식 용기로 용도가 바뀌었죠.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아마도 작은 구멍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래에서도 구멍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고도가 높을 때 가압된 실내와 외부 대기 사이에 축적되는 기압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창문에 서리가 생겨서 아름다운 경치 보는 걸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창 사이에 습기를 배출해주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스마일 낙서는 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1956년 일본의 한 회사에서 처음 도입한 칼입니다. 꽤 멋지죠? 똑똑 떨어뜨릴 수 있는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둘을 혼동하지는 마세요. 하나는 맛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줄자는 거의 모든 금속 끝부분에 빈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네일 그립이라고 해서 이 구멍을 못이나 나사에 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잡아줄 필요 없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실핀의 홈은 머리카락을 제자리에 더 잘 고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요? 홈이 있는 쪽은 아래로, 반대편이 위로 향하게 사용하셔야 해요. 이 핀은 19세기에 발명되었지만 1920년대에 유행했던 단발 헤어스타일 때문에 영어로는 바비핀이라고 불려요. 유행은 사라졌지만 핀은 남았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핀을 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손가락에 핀이 걸리게 되면 별로 보기 좋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나 버스를 탔는데 검은 테두리에 질감이 있는 검은 점을 발견하셨다면 아마 디자인 때문에 이 점을 창문에 찍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점은 프리트라고 하는 세라믹 페인트예요. 주요 목적은 자외선으로부터 창문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한 접착제가 달라붙을 수 있는 거친 표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구석에 끈적거리는 분홍색 덩어리가 보이면 만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오래전에 붙여둔 풍선껌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물쇠의 아래쪽을 본다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은 비 때문에 갇혔을 수도 있는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거예요. 이 작은 배수구는 날씨가 매우 추울 때 자물쇠가 얼어붙거나 녹쓰는 것을 막아줘요. 또 다른 상황에서 자물쇠가 뻑뻑해진 경우 이 구멍에 오일 성분의 윤활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좌절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이 구멍에 대고 소리칠 수 있을 겁니다. 자물쇠를 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와이셔츠는 뒷면에 천고리가 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고리로 셔츠를 걸 수 있어요. 단순히 벽에 걸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리는 해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960년대 대학에서는 단추가 채워진 셔츠를 맨 윗부분까지 입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 때문에 셔츠를 벽에 걸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뒷면에 고리를 달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 학생이 고리를 제거한다면 그건 안정적인 연애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장난삼아 골탕 먹인 게 아니라면요. 이제 누구랑 사귀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다닐 거예요. 고리 가지고 정말 걸고 넘어가지 말라고요? 네, 그렇게 재밌는 말장난은 아니었죠. 이게 제 일인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동전의 가장자리에 작은 홈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에 동전의 가치가 더 있었을 때 생긴 문이에요. 과거의 위조범들은 가장자리를 쉽게 긁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금화나 은화로 만들어 돈을 벌었죠. 이렇게 무늬를 만들면 어떤 동전이 변한 것인지 알기가 쉬워집니다. 요즘은 필요하지 않지만 동전의 스타일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심심하시다면 여기 홈이 몇 개나 있는지 세보셔도 돼요. 사실 아주 지루한 생각이지만요. 그러지 마시고 밝은 면의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